새벽 3시 17분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연결되지 않는다만 반복됐습니다. 화면엔 통화 시도 123 숫자만 늘고 방 안은 숨소리만 남더군요. 여러분, 배신은 보통 칼로 오는 줄 알죠? 그런데 왜 하필 공백이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새벽 연락 두절의 정체, 그리고 제가 손에 쥔 증거 한 개가 어떻게 상대 숨통을 조이는지 기록으로 보여드립니다. 전날 밤 9시 10분, 저는 어머니 요양병원에 송금하고 영수증을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10시 40분, 창고 열쇠 꾸러미를 항상 같은 자리에 걸어두고 불을 껐죠. 저는 납품업을 합니다. 번듯한 사무실보다 창고 바닥이 익숙하고 말보다 거래 명세서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입금이든 출금이든 무조건 메모를 남깁니다. 날짜, 시간, 누구 이름. 사람은 변해도 숫자는 남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끝냈습니다. 마이너스 오후 4시 30분, 거래처에서 어음 들어온 날. 마이너스 저녁 6시 5분, 도연이 동업자랑 통화한 날. 도연은 늘 그랬습니다. 말이 빠르고 약속도 빠르고 사과는 느린 사람. 밤 11시 58분, 도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 내일 새벽에 창고 한 번만 열어줘요. 저는 답장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답장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니 병원에서 이번 달 비용이 밀렸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손끝이 저려서 휴대폰을 놓쳤습니다. 새벽 2시 40분 깼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고 쪽에서 문자 알림이 2번 울리면 저는 잠이 확 깨요. 납품차 기사들이 새벽에 움직이니까요. 화면을 보니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고 거래은행 앱만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게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새벽 3시 17분. 연결되지 않는다. 한 번 더. 연결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가 도망치면요. 사람은 발자국보다 먼저 침묵을 남긴다는 거요. 저는 바로 창고로 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때리는데 차 문을 여는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땀이 아니라 손끝 감각이 없어져서요. 창고 셔터를 올리는 순간 쇳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안에는 정리된 게 아니라 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반쯤 열려 있고 거래처 계약서 묶음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제 시야에 박힌 물건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쓰던 회색 보조 배터리. 항상 몸에 달고 다니던 그거요. 저는 그 보조 배터리를 집어들고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얇은 테이프로 뭔가 붙어 있더군요. 손톱으로 살짝 떼는 순간 아주 작은 검은 플라스틱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그 녹음기를 켰더니 파일명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317자동 저장.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아닌 도연의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녹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길게 남길 여유가 없었던 숨이었죠. 거기엔 도연의 짧은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대사를 남발하진 않겠습니다. 딱 한 문장만, 그날의 결론처럼 박혀있던 문장만 인용할게요. 형, 미안, 나 오늘부터 잠수 탄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속이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이 상한 게 아니라 속이 비워지는 느낌. 손끝이 얼어붙고 목젖이 굳어서 침이 안 넘어가더군요. 저는 그날 아침 7시 5분 거래처 세 곳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공통된 대답은 도연 씨가 어젯밤에 이미 정리했다는 말이었어요. 정리요? 납품업에서 정리는 두 가지 뜻입니다. 돈을 정리하거나 사람을 정리하거나. 도연은 둘 다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0분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 연장 서류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금액은 2억 4천. 도연이 본인 빚을 막기 위해 제 회사 통장과 제 신용을 연장으로 묶어둔 거죠. 이때부터 공포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이자는 미친 듯이 붙고 거래처 실내는 종이처럼 찢어집니다. 저는 윤미정을 찾았습니다. 낮 12시 20분 법무법인 상담실. 윤미정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감정부터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화낼 시간이 없다. 이 한마디가 제 숨을 다시 붙여놨습니다. 윤미정은 절차를 말했습니다. 일가압류로 도연 계좌 차량부터 묶는다. 이 도연이 자발적으로 연락 오게 만든다. 3. 그때 증거 한 개를 목에 거는 고리로 쓴다. 이게 언더보스 방식입니다. 소리 안 지르고 칼 안 들고 길을 막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요. 문제는 증거가 진짜여야 한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은 좋지만 도연이 내가 아니다라고 우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윤미정이 묻더군요. 도연이 새벽에 창고에 들어온 흔적 있나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성태였습니다. 창고 경비원. 매일 새벽 4시 10분에 순찰 도는 사람. 저는 성태를 찾아가 커피캔 2개를 건넸습니다. 성태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손이 빠르죠. 담배 연기 한번 내뿜고는 출입 기록을 꺼내 보여줍니다. 도연 출입, 퇴장.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CCTV 원본을 확인하니 도연이 금고 앞에서 멈춘 뒤 카메라를 정확히 피하더군요.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부자죠. 그리고 제 등골이 서늘해진 건 도연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윤미정은 출입 기록과 녹음 파일을 한 장으로 묶어 탁자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도연이 움직입니다. 왜냐면 당장 오늘이 이자 만기일이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폰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는 도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연 뒤에 붙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 줄 쪽이었죠.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친절한 말투로 공포를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상황 설명 대신 기한 통보만 합니다. 오늘 밤까지 정리하라고요. 저는 그날 오후 5시 50분 어머니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목으로 들어왔고 어머니는 TV를 보면서도 제 얼굴을 못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용돈 봉투를 침대 옆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게 제 현실 디테일입니다. 누가 배신해도 가족 비용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 8시 10분 윤미정이 제게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도연이 스스로 연락 오게 만들려면 당신이 포기한 척 해야 한다. 사람은 도망칠 때 잡는 손이 느슨해 보이면 되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연 단골 거래처 사장에게 일부러 말했습니다.
도연이 가져간 것 그냥 정리하겠다. 그 말이 퍼지면 도연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돈을 빼러 움직입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유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34분 예상과 다른 일이 터집니다. 도연이 제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제 회사 통장이 지급 정지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거래처들이 돈을 못 받으면 다음날 아침 납품이 멈춥니다. 납품이 멈추면 내가 무너집니다. 도연이 아니라 내가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거래 명세서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종이들이 손가락에 달라붙을 정도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계산기 버튼이 2번씩 눌렸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차갑게 정리되더군요. 이 판은 감정으로 하면 진다. 반전의 씨앗은 여기서 심어집니다. 성태가 낮에 제게 슬쩍 말했거든요. 도연 씨 새벽에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못 믿었습니다. CCTV엔 도연만 찍혔으니까요. 그런데 성태는 CCTV 말고 외부 주차장 카메라를 말한 겁니다. 거기엔 번호판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윤미정이 번호판 일부를 보고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2차 사채 쪽에서 자주 쓰는 렌트카 번호대네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 도연은 배신자이면서 동시에 먹힌 사람일 수 있다는 거요. 누군가에게 쫓기니 더 빨리, 더 잔인하게 제 것을 털어간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연이 잠수친 게 도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인한 이탈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새벽 1시 8분 윤미정이 제게 파일 하나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317원 본복구. 그리고 그 파일 안에는 도연 목소리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복구된 원본엔 도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형님이라고 불렸고 도연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오늘 밤에 끝내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듣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키운 동업이, 내 회사가, 내 이름이 남들 통화 속 작업으로 불린다는 수치요. 윤미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증거 한계가 됐네요. 그리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도연이 돈을 빼러 움직일 곳은 딱 2군데라고요. 1은행 대여금, 상환창구, 2창고, 금고서류 원본 이 둘을 동시에 막으면 도연은 선택을 못하고 선택을 못하면 전화를 합니다. 우리는 은행 쪽을 먼저 묶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넣고 도연명의 계좌에 임시 제한을 걸어두죠. 이게 소리 없는 포위입니다. 언더보스는 주먹이 아니라 절차를 씁니다. 그리고 도연을 부르는 무대는 창고로 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에 항상 서류를 찾습니다. 서류는 돈이 되니까요. 저는 성태에게 부탁해 창고 조명을 일부러 한 구간만 어둡게 해두게 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환경은 사람을 방심하게 하거든요. 밤 11시 59분 도연이 나타납니다. 후드로 얼굴을 가렸고 걸음이 빠르더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다른 남자가 차 안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차를 보며 3단락에서 봤던 번호판 일부가 떠올랐습니다. 퍼즐이 맞아 들어가더군요. 도연은 금고로 가다가 멈칫합니다. 금고 앞 바닥에
제가 일부러 떨어뜨려 둔 거래 명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반사적으로 주머니에 넣습니다. 습관이죠. 증거를 남기는 습관이 아니라 증거를 훔치는 습관. 그 순간 윤미정이 제 옆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 녹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도연에게 정리하자고만 말했고 도연은 길 좀 열어달라는 식으로 돌아섭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에 피가 싹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제 쪽이 아니라 차 안의 남자 쪽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더군요. 내가 배신한 건 형이 아니라 저쪽이다. 도연은 결국 제게 돌아옵니다. 사람은 두려울수록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붙습니다. 도연에게 그 안전은 역설적으로 제가 가진 기록이었죠. 저는 도연을 안심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택지를 줄였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사람은 스스로 입을 엽니다. 윤미정은 마지막 고리를 걸었습니다. 도연이 가져간 돈의 흐름을 추적해 어디로 갔는지가 아니라 누가 받았는지를 문서로 만들었죠. 이게 증거 한 개의 완성입니다. 녹음, 출입 기록, 자금 흐름 셋이 합쳐져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새벽의 공백은 계획된 공백이었다. 여기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직접 인용. 딱 한 문장만 쓰겠습니다. 도연이 제 앞에서 낮게 말하더군요. 형, 나 진짜로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 그 말이 변명으로 들리면 쉬운데 저는 그 말이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도연을 조종한 줄이 따로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도연을 용서하진 않았지만 도연을 끝장 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조인 건 도연 목이 아니라 도연 뒤에 붙은 줄의 목이었으니까요. 윤미정이 준비한 절차대로 도연 계좌는 묶였고 차 안의 남자는 도연을 2번 호출하다가 끊었습니다. 끊는 순간 그쪽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통화 기록은 칼보다 날카롭죠. 며칠 뒤 돈은 일부 회수됐고 거래처 납품도 다시 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요양병원에 밀린 비용을 정리했고 병실 침대 옆 서랍에 영수증을 또 접어 넣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제 삶은 여전히 영수증으로 이어지더군요. 도연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복수의 쾌감만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남겼죠. 공백을 만들지 않는 습관. 연락이 끊기기 전에, 계약이 끊기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습관. 언더보스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기록을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배신이 칼이 아니라 공백으로 왔을 때 그 공백을 메우러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공백을 증거로 바꾸시겠습니까?